자, 3번 사례입니다. 3번 사례. 이제 3번부터는 뭐 보시다시피 좀 내용도 많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1번, 2번을 가지고 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1번, 2번은 그냥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처음 하시니까 어려운 거지. 처음 하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길을 갈 때도 모르는 길 갈 때는요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찾아가서 여행 갈 때 막 모르는 곳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여행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세요. 금방 와요. 한 번이라도 가봤으니까 이제 금방 찾아갑니다. 자, 3번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달래가면서 막 이렇게 수업하려고 하니까 지식도 전달해야 되고 달래기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자, 3번 각과 을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해 여러분 부디 시험에 이런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를 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갑이 매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항상 갑은 매도인 이렇게 완전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갑과 을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지금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이 매도인이에요. 갑이 매수인. 자, 갑이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잔금 주면요. 잔금 주면 을은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법은 공평이니까 이 둘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동시이행하셔야 되는데 다만 서로 간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러분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임의 규정입니다. 즉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동시이행하셔야 되지만 갑과 을이 이제 특별한 약정을 한 거죠. 즉 돈을 먼저 주기로 한 거예요. 매수인이. 그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이 돈부터 먼저 주면 내가 뭐 이거 저당권하고 다 말소시키고 그러고 나중에 등기 넘겨줄게.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을 먼저 줬는데 지금 매도인 을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응하지 않을 때 그럼 이때 갑이 여러분이 이제 갑이다. 법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당사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갑이다. 잠이 안 와요.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돈 줬는데 등기 안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사자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잠이 오시는 분은 대범한 분이시고. 자, 그래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조치는 자, 역시 제가 사례를 도식화시켜 보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갑이 매수인, 을이 이제 매도인. 자,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권리를 가지죠? 무슨 권리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수인은 무슨 권리를 가집니까? 야, 소유권 넘겨줘.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여러분들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매도인은 무슨 권리를 가집니까? 대금죠.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죠. 자,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앞 시간에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자, 채권, 물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느냐면요. 매매라는 건 여러분 계약이죠. 매매는 계약이죠. 약속이잖아요.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 서로 간에 약속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여러분 뭐예요? 채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갑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을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이건 뭡니까? 채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도 뒤에 가면 자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꾸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나오니까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용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해 놓고 갑자기 병한테 야 소유권 넘겨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얘가 대금을 다 줬어요. 매수인은 대금을 줬어요. 근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우리 매수인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소송.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항상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하셔야 돼요. 소송.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 제기하기 전에 얘가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팔아버릴 수 있으면 또 팔아버려. 예를 들어서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갑은 자 질문합니다. 만약에 을이 지금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이걸 다른 사람 병에게 또 팔았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X. 왜 X죠? 채권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왜 임시라는 표현 하는지 아시겠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리자가 가진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지금 이 권리자는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지 돈 받을 권리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처분. 정식 명칭은요,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냥 가처분이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이 나와요. 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식 명칭은 그거예요. 어쨌든 가처분. 가압류 아니다, 그죠? 비금전이니까.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붙잡아 놓는다. 처분 제한. 그걸 가처분이라고 하죠. 따라서 갑은 어디 가셔야 돼요? 법원. 무조건 등기소 가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 가서 뭐 신청하는 겁니까?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자, 임시로 하는 지금 조치잖아요. 가처분이라는 게 지금 임시잖아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임시. 급하죠. 급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일까요? 가처분 결정일까요? 결정.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가처분 결정.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공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처분 등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가처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OX. X. 법원에서 결정 나왔어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속한 절차.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가처분 등기는 예외 없습니다. 결정 나오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결정하면 촉탁, 판결하면 단독 신청. 그 판결문을 가지고 승소자가 다시 등기소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촉탁으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제 가처분 끝났으니까 이제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쳐요. 따라서 판결이에요, 결정이에요? 판결. 그럼 판결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등기까지 해야 권리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자, 근데 여기서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등기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등기법 개관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시간은 훨씬 쉬워요.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등기부를 약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우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를 합니다. 갑구에 기재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은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맨 먼저 표제부가 나와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표시 나오고요. 그 다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전세권 어디 나올까요? 을구에 나와. 저당권 어디에? 을구에. 임차권 어디에? 을구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등기부의 구입니다. 자, 순위번호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순위번호 1번. 소유권에 관한 이제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이제 존재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소유권 보전 아니에요. 보존 등기. 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그럼 항상 마지막에 등기부 마지막에는 권리자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을이 소유자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갑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죠. 가처분 신청, 그럼 가처분 결정, 가처분 등기는 이제 촉탁으로 법원에서 촉탁서를 보냅니다. 가처분 등기하세요라고 촉탁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순위번호 2번 가처분.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가처분권자 누구죠? 갑이 가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처분권자 갑.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등기법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등기법에 있어서 가장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의 지문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잘 출제를 하는 부분이에요. 질문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가처분 등기됐다라고 여러분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럼 현재 소유자 을은 처분행위 할 수 있다. OX.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을은 처분행위 할 수 있느냐? 있어요. 무지 시험에 잘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이 돼 있건 가압류가 돼 있건 임시잖아요. 가라는 게 아까 임시 아닙니까?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한 거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소송 제기하거든요. 그럼 갑이 원고, 을이 피고. 원고 피고. 자,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 소 제기를 받는 사람을 피고. 참고로 형사소송은요. 그건 관련 없지만 제가 그 정도 법률 용어는 좀 잘 구사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과는 관련은 없지만 형사소송은 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사소송에서 원고 역할을 하는 소제기를 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검사. 그래서 형사소송은 그냥 검사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형사소송에 뭐예요? 검사. 그 다음 그 소제기, 공소제기를 받는 사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구별하세요. 민사소송은 피고, 형사소송은 피고인.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소송 하면서 원고, 피고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없어 보이니까. 이 법률 용어 구사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 법 실력을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소송 원고가 지금 소를 제기합니다. 갑이 원고, 을이 피고. 그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이 판사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법정에 와서요. 판사님, 저 대금 줬는데 얘가 등기 안 넘겨줘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다. 갑에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원고, 매매계약 체결한 거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갑이 맞대요.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할까요? 증거 제출하세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판사 보니 매매계약 체결한 건 맞네요.
자, 그 다음 물어보겠죠. 지금 원고는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대금 지급한 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갑은 사실입니다라고 하겠죠. 그럼 판사는 또 뭐라고 할까요? 증명해보세요. 입증해보세요. 라고 하겠죠. 이 입증이라는 표현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자,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갑, 우리 뭐 매매 대금 몇 억 정도는 현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매 대금 몇 억 정도 현금 들고 다니면 현금으로 줬어요. 매매 대금. 영수증도 안 받았어요. 내지는 받았다가 뭐 분실했습니다. 매매 대금 준 사실 본 사람도 없어요. 증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씩 이제 법정에 가보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준 거 맞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판사는 자꾸 증거 제출하라고 하지. 나는 증거 제출할 증거는 없지. 준 거는 맞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돈 준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판사는 몰라요. 신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이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소송의 결과는 몰라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건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일단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현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요.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든 꼭 기억해 두세요. 가압류가 돼 있건 가처분이 돼 있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시게 될 뭐 가등기가 돼 있건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일단은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처분행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자, 만약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지금 갑이 소송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증명 책임을 못해서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죠? 갑이 소송에서 진다면. 근데 만약에요. 갑이, 만약에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진실이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기겠죠. 그럼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갑이 소송에서 이기면 항상 법은 공평입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공평을 생각하세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가처분이 돼 있음을 알고 산 사람입니다.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산 사람이에요. 보호해 줄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해 줄 필요 없다 말이죠. 갑이 패소 판결을 받는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갑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 판결 받으면 아까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되죠. 그래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갑, 자, 이게 판결 받았으니까 등기는 어떻게 이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갑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 판결 가지고 어디 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셔야 돼요. 판결 받고 이제 판결 가지고 등기소 가서 단독 신청을 한다면 등기소 가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을 한다. 이해되시죠?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갑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 가처분이 돼 있음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병이라는 사람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승소 판결 받으니까 얘 보호해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패소 판결 받으면 얘는 소유자 되는 거고 확정적으로. 자, 그러면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말소돼야 되는데 이때 등기 말소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무지무지 잘 출제를 해요. 어떻게 말소를 하냐. 직권 말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요. 여러분 지금 갑이라는 사람 판결받으면 등기소 가셔야 되죠. 판결받으면 판결문 들고 등기소 가셔야 됩니다. 간 김에 우리 법의 취지는 간 김에 법은 항상 그 취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규정만 두고 있어요. 법의 취지는 뭐냐면 어차피 등기소 가셔야 되니까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병의 등기 이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청으로 말소한다. 누가 신청한다고요? 갑이. 그래서 갑은 신청서를 2장을 쓰세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 다음 병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서. 지금 이해되시죠? 신청서 2장을 써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는요, 이 2가지는 한꺼번에 같이 신청합니다. 동시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그러니까 신청서를 2장 쓰시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병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신청서 2장을 써서 동시에 제출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병의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를 해주는 거죠. 갑의 신청으로 병의 등기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으로 말소를 하는 거죠. 병의 등기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갑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죠? 갑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습니다. 그럼 등기부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신청으로 말소를 했는데 이제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있어요. 가처분 등기.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 가처분 왜 해둔 겁니까?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미리 임시 처분해둔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졌죠? 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건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직권 말소.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겠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험에 내면 번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안 틀리실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 틀리면 제가 자존심 상해요.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수없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절대로 틀리지 말자고요, 이 부분은. 근데 딱 속기 쉬워요. 그럴싸하거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필요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럴싸 가처분 이후의 등기 어떻게 말소했어요?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죠. 그럼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자, 미리 여기서 정리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를 하죠? 신청 말소라니까요. 이거 보시고 또 그 답을.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얘는 어떻게? 신청 말소. 조금 전에 제가 화낸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제 강의한 거를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인상을 쓰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그런 거 알고는 있지만 수업하다 보면 저도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웃으면서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신청 말소. 자, 그러면 당의 가처분 등기 또는 해당 가처분 등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당해 이걸 거꾸로 그냥 해당 같은 말이에요. 즉 당해 가처분 등기 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리번호 2번. 이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3번 사례까지 보셨는데요. 이 3번 사례는 또 뭐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4번 사례랑요. 3번과 4번을 또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사례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갑소유 X 부동산에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제 격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완료라고 말 바꾸시면 같은 말이에요. 완료. 우리 법률 용어로 이제 격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료하였다. 이제 마쳤다 이 말이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마쳤다 이 말이에요. 등기 마쳤고, 그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기회에 이 말이에요. 역시 법률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 기회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기회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병에게. 선의라는 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즉 을이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알고서 여러분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 주고 등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르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여 줬다. 그럼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사례 4번인데요. 제가 등기부를 바로 약식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X라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을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요. 이런 뭐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실 건데,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요. 갑의 서류들이 필요해요. 갑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아니면 갑의 인감증명서,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과거로 치면 등기필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문서, 권리증, 등기필, 지금 전산화 때문에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혼자서 위조했다는 거야? 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실제 사례에서는요, 우리 실무 사례에서는 혼자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범죄 집단도 하기 힘듭니다. 전문적인 범죄 집단도예요. 여러분들 왜 영화나 보면 막 이런 거 뭐 위조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위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범죄 집단도 힘들어요. 그럼 이거 지금 보통 누구냐 하면 그죠? 아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딸이 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주로 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제 비밀번호 아니까 몰래 잠입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인감도장, 주로 아버지 인감도장 뭐 보통 보면 뭐 금고 아니면 뭐 이 농에 주로 보관하지 않습니까? 인감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인감도장만 아들의 경우에 자식이니까요. 아들의 경우에 인감도장만 훔쳐서 들고 나오면요. 서류 다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도장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감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인감 위조하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모양 대충 비슷하게 해서 인감도장 여러분들이 보고 똑같이 해서 이 도장 파면 그 비슷하게는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은 이거 칼같이 다 구별해냅니다. 그 인감도장 가지고 도장을 이게 투명 그 플라스틱 왜 투명 그 뭐라고 해야 돼? 코팅지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책받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탁 찍어요. 탁 찍어가지고 그걸 고기에 탁 댑니다. 탁 대니까 이게 위조한 거 바로 펴나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도 거의 동일하게 위조를 해냅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인감증명, 이거 가지고 좀 불안하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서명사실 확인 제도예요. 인감증명 대신에 서명신고 하시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대신입니다. 서명을 위조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일단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른.
자, 그 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선의의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을은 대금을 받고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왜 우리 등기법은요. 민법이 중요하냐? 민법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일단 권리자가 누군지를 판단을 하셔야 그래야 뭐 등기를 말소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이 일단 전제예요. 일단 민법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리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상식의 선에서. 왜냐면 법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좀 뭐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뭐 법률 정보 관련해서 막 이렇게 예전에 그 뭐였죠? 뭐 무슨 모 방송국의 뭐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주 특이한 사례만 자꾸 가지고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특이한 사례만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법은 여러분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소유자여야 할까요? 이 경우에 갑이죠. 만약에요. 지금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 만약에 여러분 병이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갑입니다. 만약에 병이 소유자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갑처럼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돼서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을 잃는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디를 다니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등기 위조해가지고 이분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면 불안해서 어디 다니시겠어요? 공부하러도 못 나오죠. 저도 강의하러 못 나옵니다. 불안해서 어디 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 지키셔야죠. 집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 왜냐면 다른 데서 위조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등기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 개 관할 등기소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거 안 되니까 혹시 내가 간 사이에 또 누군가 등기하러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야 학교 가지 마. 지금 학교가 뭐가 중요해? 자녀분들 학교 가지 마. 학교가 지금 뭐가 중요해? 너는 이 등기소 지켜. 너는 이 등기소 지켜. 그렇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때 소유자는 갑인 게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이제 민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민법 186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민법 186조의 규정이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 공식입니다. 법률 행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뭐까지? 등기까지.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공식입니다. 어느 하나도 흥결이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이퀄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186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따져보죠.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법률 행위자, 갑은 어떠한 의사표시 한 바도 없습니다. 을도 갑에게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습니다. 혼자서 위조한 거지. 그죠? 아예 법률 행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법률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만 되고 있지 법률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186조에 따르면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항상 제가 따지는 대로 지금 이 논리적인 이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따져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 을과 병. 자, 을과 병 사이에 둘 사이에 매매라는 계약이 있었죠. 그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채권 행위.
매매라는 계약 체결했잖아요. 채권행위. 자, 이때 채권행위는요. 우리 화장실에도 붙어 있던데 이 내용이 일단 모르겠어요. 여자분 화장실은 제가 모르겠고 남자분 화장실에 붙어 있던데 아주 그 화장실에 그거 붙여놓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정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참 정리 잘 돼 있구나. 어느 교수님인지 하여튼 잘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권행위 지금 을 소유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지금 각각을 따져보셨잖아요. 권리자 아니다 그죠? 무권리자입니다. 자, 권리자가 아닌 자가 매매라는 계약 체결 자, 무슨 자기 권리 아니다 그죠? 이걸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자, 매매라는 계약 체결은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채권행위는 가능하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여러분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각과 회사의 매매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약속은 내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령 이분 소유 부동산을 제가 매도인, 이분이 매수인이 돼서 둘이서 매매라는 계약,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만 제가 그러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분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일단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약속, 채권행위,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채권행위는 가능해요. 자, 다만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약속을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얼마 지급하고 그다음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중도금 지급하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잔금 지급하고 그럼 잔금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넘겨주고 이런 게 계약서의 내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물권행위라고 해요. 자, 정리합니다. 법률행위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도 법률행위고요.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 채권행위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 체결하는 행위, 그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을 지키는 이행하는 행위, 그 이행행위를 그걸 뭐라고 해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요, 이걸 이행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처분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처분하는 거잖아요. 내 약속을 지키는 이행 그 자체가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이서 그냥 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 체결하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채권행위. 둘이서 매매 계약서 쉽게 이야기해서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모여 앉아서 둘이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채권행위. 그 다음 잔금 지급일 날 매수인은 돈 들고 나타나서 돈 주잖아요.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잖아요. 역시 의사의 표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 처분행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행위.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럼 질문. 항상 논리적으로 어느 게 먼저일까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서요. 항상 채권행위가 먼저죠. 계약을 체결해야 이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는요,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그래도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계약서 쓰는 게 채권행위고, 나중에 약속 지키고 이행행위, 잔금 주고 하는 그게 이행행위, 그게 물권행위, 구별되잖아요. 근데 동산거래에서는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동산거래에서. 여러분들, 슈퍼마켓,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실 때, 가서 계약서 먼저 쓰시고, 물건 사는 매매 그 계약서 쓰시고 나중에 내가 언제 올게요. 잔금 들고 대금 들고 언제 올게요 하면서 나중에 이행행위하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행위, 처분행위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적 순서는 항상 뭐가 먼저예요? 채권행위가 먼저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의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용어까지도 하나 더 알아두시자고요. 채권행위가 먼저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원인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먼저다, 원인행위. 그럼 얘는 뭐예요? 결과행위다. 원인과 결과. 자, 다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인데요. 자, 다시 갑니다. 둘 사이에 잘 보셔야 돼요. 을과 병 둘 사이에 매매라는 계약 체결, 채권행위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물권행위는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예요. 제가 이분 소유 부동산을 제가 매도인 이분이 매수인이 돼서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물권행위 이행을 하려면 약속을 지키려면 제가 이분으로부터 넘겨받아야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 물권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민법적인 이 지식 없이는 우리 등기법 이해 못해요. 등기법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암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못 맞춰요. 무슨 말인지 읽어내서 이 문제가 뭐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도, 뭘 물어보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뭐, 아예 모르면 그냥 쭉 해서 줄을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모르면서 또 그냥 풀어요. 참 신기합니다. 모르면서 그냥 푸세요. 다 틀려요.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생각보다 하늘이 여러분 안 도와줘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나 도와주지. 선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행위는 할 수 있지만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행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판례에 따라서 법의 규정이 없으면 판례로 갑니다. 학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뭔가 하자 잘못된 게 있으면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아주 간결한 일관된 논리를 취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물권행위에 흠결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일단 결론, 186조에 따르면 결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 다음 권리관계 판단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자,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186조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186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혹시 몰라요. 얘 지금 선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얘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얘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사실 몰라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위조의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얘 선의의 제3자자 딱 한 사람이잖아요.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얘는 갑자기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시겠죠? 실컷 186조에 따라서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갑자기 유효한 소유권자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험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그다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즉 107조가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이 무효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느냐? 있어요. 107조부터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108조 통정허위 표시 역시 무효. 서로 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 이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느냐? 있어요. 그다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그 다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그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110조 역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안 빠뜨리고 꼭 내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막강한 겁니다.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107조부터 110조까지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얘는 갑자기 유효한 소유권자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조 없어요.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습니다. 을이 혼자서 위조한 거예요. 갑과 을이 둘이서 짜고 한 거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혼자서 위조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꼭 제가 하는 대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186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하던 것만 좀 마무리하고 쉴게요. 소유자는 이제 갑인데 둘 다 여러분 무효인 등기다 그죠? 우리는 지금 민법에 따라서 결론 내렸잖아요. 둘 다 무효다 그죠? 그럼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효인 등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지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인 등기. 갑이 소유자니까 이 무효인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말소를 시킬 때 갑은요. 나쁜 짓을 먼저 한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키느냐 아니면 지금 마지막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시키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늘 출제를 합니다. 누구 등기를 먼저 말소시켜야 될까요? 병입니다.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시키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요.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한순간에도 중간에 단절이 생기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시키게 되면 중간에 단절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단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소시킬 때는 항상 거꾸로 말소시켜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때 등기는 누구부터 먼저 말소? 병. 자, 그러면 병. 이제 갑이 누구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을과 병 중에서 누구 먼저? 병을 찾아갑니다. 병을 먼저 말소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병을 찾아가서 야, 너희 등기 무효니까 이제 쭉 우리가 배웠던 이제 민법의 내용을 병에게 설명해 줍니다. 갑이. 야, 너희 등기는 무효니까 넌 안타깝지만 너희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러 가자. 항상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등기소에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병 갈까요? 안 가요. 병은 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억울해서 지금 한 발짝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억울해서. 왜냐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래서 안 간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갑이 다시 여러분 갑이라고 감정이입을 하세요. 갑인데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여러분 등기부 한 번씩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기부 한 번씩 열람해 보십니까? 예, 보통 열람 안 하세요. 한 지금 뭐 내가 소유한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등기부 한 번은 안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병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라고 가야 되는데 병이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여서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병이 다시 선의의 정에게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정. 자, 그러면 지금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병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죠? 승소 판결 받더라도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왜요? 연속성 때문에. 그럼 또 누구 먼저 말소시켜야 돼요? 정. 그럼 또 정 찾아가요. 야, 너도 억울하겠지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정이 또 나만 당할 수 없어. 또 팔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이런 경우에 갑은 계속해서 소송만 제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더라도 얘가 그 사이에 팔아버리게 되면 등기의 연속성 유지 때문에 얘를 먼저 말소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소송만 제기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붙잡아 놓고 야, 병 너 다른 데는 팔지 마. 임시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예. 자, 소 제기 전에 임시로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병에게 돈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처분. 따라서 갑은 법원에 가서 뭐 신청합니까?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요.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으로. 그래서 순위번호 4번 가처분권자 누구죠? 갑. 이 가처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갑이 직접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 예, 촉탁으로 이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현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다 그죠?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이 등기부상 명의인 소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명의인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무슨 등기가 되건 간에요. 일단 등기부상 명의는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소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또 팔았어요. 자꾸 보시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와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자꾸 이거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럼 그때는, 하면서 이제 졸기도 하고 해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자. 만약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병을 상대로 아까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일단 가처분 해둔 상태에서 이제 소송 제기한다 그죠? 패소 판결 받을 수도 있죠.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패소 판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패소 판결 받는, 여러분, 지금 병 상당히 불쌍하죠? 안타깝잖아요.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요. 여러분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일 수 있어요. 나 전에 했던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이 부동산은요, 선의로 샀다고 해도 선의 취득이라는 게 인정 안 돼요. 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은 선의로 샀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이 인정 안 됩니다. 아까 소유자 누구라고 했어요? 갑이에요. 병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법의 최고 이념은 뭐라고요? 공평.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 사례에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공평이에요. 어떤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 시효 취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등기를 갖춘 자가, 지금 병처럼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은 공평이니까 이 경우에 원칙은 갑이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병이라는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이라는 제도를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공평이니까. 그럼 결론. 여러분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여러분이 병일 수 있으니까. 다만 소유한 지 몇 년 지나시면 돼요? 10년. 그래서 10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10년 지나신 분은 그냥 발 뻗고 주무시고요. 10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학교 다닐 때 우리 민법 교수님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학기만 마치면 이제 곧 군대를 이제 입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민법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출석만 부르면 탁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교수님이 출석도 안 부르고 처음 탁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물권법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얼마 전에 집을 샀대요.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 상대로 자기 집 산 걸 또 저렇게 자랑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석도 안 부르길래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F학점 받았어요. 나중에 전역을 하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공평이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그냥 병에게 그냥 소유권을 선의취득을 부동산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그럼 갑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일단 선의취득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병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고요?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효취득을 한다면 이 경우에 갑은 패소 판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등기부상 명의는 처분행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해되시죠?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판결 받으면 이제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판결문에 자, 피고 병은 지금 갑은 누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병.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병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처분 돼 있었고요. 병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중에 병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파는 거예요. 지금 갑은 지금 누구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 상대로 지금 말소 소송하고 있는데 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판결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 병은 원고 갑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판결문에.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판결 받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판결문 들고 등기소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러 갑니다. 병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하러 간다 이 말이죠. 자, 갑이 패소 판결을 받으면 정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지만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자,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사신 분입니다.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판결문 들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판결문 들고 병등기 말소 신청하러 간다 그죠? 병등기 말소 신청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의 등기는 지금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자, 얘는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신청 말소. 신청 말소. 얘는 신청 말소고 병의 등기. 그다음 지금 이 등기소에 판결문 들고 가셔야 돼요. 간 김에 보호해 줄 필요 없는 이 가처분 이의 등기. 얘도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신청 말소.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된다. 등기 신청하러. 간 김에 보호해 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의 등기. 얘도 어떻게 해요? 신청 말소.
신청 말소.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잖아요. 달성했죠? 그럼 필요 없어진 이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요?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얘는 직권 말소.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결론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일단 여러분 조금 힘드시면요. 앞으로 이제 이 사실관계, 이 사례는 수없이 보시게 될 거니까 일단 결론만 좀 집중을 하자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그럼 당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잘 보세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판결문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 등기소에. 그러니까 간 김에 신청으로 같이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같이 신청서 2장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청으로 말소하고 그러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이건 등기관의 직권 말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누구 찾아가시면 돼요? 을. 그래서 을 등기. 야, 을도 마찬가지로. 야, 을. 너 같이 공동으로 말소하러 가자. 너희 등기는 무효니까. 을이 할 말도 없겠죠? 너희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러 가자. 근데 을이,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요. 같이 가시면 돼요.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요. 지금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감옥 가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여러분 무거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 지금 아까 갑의 여러분 위조했잖아요. 갑의 인감증명서 이런 거 다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공문서 위조죄. 그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까지 해서 행사죄. 거기다가 얘 때문에 이 등기부라는 공정증서 원본이 이 을이라는 애 때문에 부실하게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거기다가 사기죄. 금액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소위 이제 특경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감옥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주변 정리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송.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말소시키면 됩니다. 그죠? 판결 받으면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신청 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자고요. 다 신청 말소입니다. 그죠? 뭐만 직권 말소죠? 당해 가처분 등기 그것만 직권 말소예요. 다 신청 말소예요. 신청 말소고 당해 가처 이제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등기부만 복잡해지니까 이건 그냥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내리고요. 다시 꼭 기억해 두자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했죠? 신청 말소.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 등기는요? 직권 말소. 꼭 기억해 두자고요. 일단 그 결론만 좀 집중해 두시자고요. 나중에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 번 듣다 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결론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